이번에는 구분 소유자 간에는 대지 지분 비율에 다를 때의 투자 방법. 우리가 이것도 재미난 일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구분 소유자는 건물을 각수분 한 동짜리 아파트 보면 거기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501호, 502호 이런 사람들을 구분 소유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구분 소유자들이 한 500개 정도, 50개 정도 되죠. 500개라는 500개. 한 100개에서 50개 정도 되죠. 한 동이. 그런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 지분을 많이 갖거나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들 간에는 부당이득을 다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토지를 공동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약속이 있다고 이 대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청량리에 위치한 다세대기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다른 걸 꺾고 이래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제 사건 변호를 해서 6개가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 제 지하 015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 건물 전용 면적이 34.3만화예요. 그러나 땅은 전체가 512제곱미터인데 495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는 3.4씩 가지고 있으니까 한 평씩만 가지고 있어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등기 있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즉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했냐? 각자의 각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 면적을 전체의 합계를 분모해 놓고 각자의 전유 면적을 분자해 놓고 그리고 전체의 땅에다 곱하면 대지 지분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합법적인 대지 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못하고 있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적정하고 합법적인 대지 지분을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보면 이렇게 이제 지하에 이제 전용 면적 10.39 그러니까 34.3하고 땅은 90% 가지고 있는 땅을 149.737 평안이에요. 495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감정평가하니까 거의 17억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얼마냐 반값에 낙찰받았죠. 낙찰받을 때 참 기분이 좋죠. 낙찰받고 나가지고. 근데 다른 호수들을 보면은 땅 지분은 3.4씩 가지고 있는데 전유 면적은 66.87이에요. 훨씬 많죠. 그래서 감정가는 9천인데 얼마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각이 됐어요. 뭐 101호도 그렇고 202호도 다 마찬가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가지고 지하하고 땅 지분 90%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101호부터 302호까지 이 땅 대지집은 한 평씩 가지고 있는 3.4제곱미터이 안 가진 사람을 상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토지 상류를 청구한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부당이득을 다툴 수가 없다.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이 적정하고 합법적인 지분보다 많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그들 간에는 토지는 무상으로 이제 사용 수익하기로 이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하 34. 전용 면적 34제곱미터하고 땅 495제곱미터를 낙찰받은 사람은 대출을 어디서 얻냐면 이금융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금융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되는 과정에서 토지 별도 등기 즉 근저당권자를 NPL로 사라고 전태까지 낙찰 왔어요. 어쨌든 그거는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낙찰 받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또다시 경매가 들어갔어요. 지하 01층 매수 항의인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는데 패소했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또다시
이때 경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 땅은 495제곱미터고 건물은 34.3만원인데 감정가는 18억 했던 게 12억으로 떨어졌죠. 그런 게 가만히 된 거죠. 그런데 얼마야? 4억 9,100까지 떨어졌는데 입찰자가 없어요. 입찰자가 없어. 입찰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MPL로 팔았어요. 누가 팔았냐? 수협에서. 그래서 수협중앙회의 양수인 우리 FNI 제35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걸 샀어요. 사서 본인이 낙찰받았으니까 이 6억에 낙찰받았다고 해도 원가는 6억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걸 주의할 때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 간에는 땅 지분이 많거나 작거나 무상 사용하기로 묵시적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이 많은 것만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땅 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팔거나 건물을 내가 매수해가지고 적정한 대지분을 등기해주고 이제 분양을 한다면 분양이 신축 분양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오래된 분양도 구축 분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 수익을 많이 높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건물 같은 경우 아까 같이 뭐 101호 뭐 지상에 있는 구분호수들 그들은 건물만 갖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주변 부동산에 다 얘기하겠죠. 이 사람은 땅 지분 하나밖에 없기, 한 평밖에 3.4제곱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그 땅 지분을 가지려면 30제곱미터를 가져야 되는데 3.5 이걸 중개하면 당신들은 중개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거래를 못 하는 거야. 전세도 못 나. 결국 뭐 울며기 잡고 땅을 살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울며기 잡고 건물을 이 지하 땅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리 잘 이쁘게 하고 그 화장도 해야죠.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면은 아까 같이 9천 몇백에 매각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좀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파는 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그렇다. 그래도 이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가 2009-765222 판결 내용이에요. 일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즉 전유면적 비율에 의해 대지 지분을 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 전유면적 비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상대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 이번에는 보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아니자만이 구분 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빈 땅에 이제 아파트를 신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 소유권 성립 시점. 이걸 대지 사유권 성립 시점. 이게 집합 건물이 원시 취득되는 거예요. 건물 원시 취득. 이러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15층 아파트다. 그러면 이게 15층으로 올라가야 돼, 다. 그리고 각 1호라인, 2호라인의 벽체가 다 만들어지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게 실제 들어가려면 1년 걸려야 돼. 완성 단계에서 완공이 되려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럴 때에 요 사이에 이제 보면
우리가 요 사이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가 있다. 그러면 토지별도 등기에 따르면 토지별도 등기에 있다면 이 토지별도 등기에서 문제 구분소유 성립되고 나가지고 분리처분될 수가 있는 거죠. 처분 또는 이 이전에 분리처분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분리처분되라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이렇게 분리처분돼서 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땅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땅은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토지를 가지고 이때 사용수익을 갖지 못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는 이 건물 전체의 구분 소유자들은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력, 즉 부당이득,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조금 단 1제곱미터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뭐 분리처분하면 되지만 이후에 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 1제곱미터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1제곱미터지만 그 뭐 설마 1제곱미터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전유 면적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90%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땅만 가지고 있고 건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건물에서 땅 지분을 적정하고 합법적인 권리,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만 상대로 부당이득을 다투는 게 아니라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대지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연대해서 대지만 가지고 있고 손해를 보게 된 사용하지 못한 손해 보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지금 사례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책으로 넘어가면 좀 전에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부당이득을 다툴 수 없다는 얘기지만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 땅만 가지고 있을 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 면적에서 이거의 면적에 의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한 거죠. 임료도 이렇게 결정을 딱 해서 계산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위 경매물권은 공매물권 정보내역과 매각 결과 이렇게 딱 했죠. 해가지고 여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 31873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2심 판단에서는 대지분이 없는 피고만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인정했고 대지분이 일부를 가지고 있는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다음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2심 판결에서는 거기에서 보면 대지권이 없는 몇 개의 구분호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부당이득을 하고 나머지는 부당이득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그 대법원에서는 그게 아니다. 구분소유자들 간에는 모두가 연대 책임이 있다. 설령 대지분이 적정하고 합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아도 연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대법원에서는 대법 2011-58701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에 대한 상급심이에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이 과반수로 결정된다.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해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는 특정 승계인에게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승계인이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종전에 공유물의 특약이 있었다면 그 특약은 승계인에게 승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승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분권의 침해를 상당히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 및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현황, 이에 이르게 된 공유자들의 의사, 현황 등을 해양대로 사용 수익권의 기간, 공유지분권자의 취득 및 경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공유물의 특약을 갖다가 첫 번째는 제3취득자가 승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이거죠. 한 동이 일동이 건물이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 공유 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없는 한 각 구분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공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그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들끼리는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 그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 간에는 부당이득의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 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구할 수가 없다. 대법 93-60144하고 대법 2009-76522 판결 내용. 그렇지만 그 대지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 이외에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예,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땅만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가 대지분권자가 공유로 가지고 있는 대지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같은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 사용 수익권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는 뭐냐면 대지 지분만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 기초해서 보존행위로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역력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파기환송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판하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에서 건물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보면 대법원 판에서는 이제 대지권 미등기에서 대지권 평가를 제외하고 아파트가 건물만 경매될 때, 이럴 때에 토지 별도 등기 인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매각이 됐다면 그 토지 별도 등기까지 소멸된다는 거고, 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도 최소한 낙찰받았다. 그리고 이소령이 지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이 낙찰을 받은 최선수로부터 토지를 이소령이 사가지고 지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집합건물 매수인과 대지분을 매수한 자 중에 누가 성공했을까? 집합건물 405호 낙찰자 제이트 시스템으로부터 매수한 박소령이 승리했고, 이 대지분을 낙찰받은 최선수로부터 매수한 이소령은 무효가 돼가지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 내용이. 이 전유분만 낙찰받아 대지권 성립된 저당권까지 소멸된다는 거죠. 이 설령 건물만 매각이 되고 이 그 대지권에 대한 감정평가 없이 이 그 건물만 매각됐다도 이 토지별도 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 없이 매각이 됐다 하면 이 대지권 등기도 할 수 있고 토지별도 등기도 말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이 사례예요.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분만 매각돼도 대지권 등기와 토지별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2013년 11월 28일에 선고한 대법 2012-103325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 읽어받을 수는 없고요. 자, 또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게 405 같은 경우는 토지별도들 인수권 없이 이제 건물만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대지권 매각 제외라는 내용을 갖고 매각이 됐지만, 이런 경우는 토지별도 등기 말소하고 대지권 등기까지 청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대지분만 별도로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이 최선수가 낙찰받은 걸 이소령이가 샀어요. 사가지고 이 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 최선수가 낙찰받았고 이소령이 최선수부터 그 지분을 매수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이소룡이 패소했죠. 이소룡이 지료 청구 및 부당이익에 관한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어요. 집합금을 매수인과 대지분을 매수한 중에 누가 성공했는가? 집합금을 405를 낙찰할 때 JTC 때 인물로부터 매수한 박소령이 성공했고, 대지분을 낙찰받은 최선수 매수한 이소령이 패소한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하고 실패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토지별도 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도 설정 당시 대지사건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압류 당시에 대지사건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원고의 건물 철거와 토지 놈이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판단, 피고들의 주장과 항변에 대한 판단, 공매로 매수한 대지분이 또다시 경매로 매각된 사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매 절차에 토지별도 등기는 소멸되는 게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토지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토지별도 등기 인수조건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 토지별도 등기는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2006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 토지별도 등기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인수조건으로 매각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그러나 이 매각 조건에서 토지별도 등기 인수조건으로 매각한다면 토지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있다면 인수해야 돼요. 소멸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래서 공매가 또 진행이 된 거죠. 공매로 매수한 대지지분이 또다시 경매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례는 대전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일이다. 황장군이 법정사가 성립되지 않아 철거의 위험 속에 빠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래서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황장군이 토지를 먼저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부당이익을 원인으로 해서 건물을 강제 경매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토지가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상권을 내 거로, 지상의 건물을 내 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지금과 같은 사례를 갖다 적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건물이 법정이 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인도및 건물 철거 등에 따른 가처분하고 이제 건물을 경매 놓게 되면, 건물이 법정이 사건이 없어서 철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건물이라면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만이 법정 사건이 없는 건물을 사면은 온전한 건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토지 낙찰자만 싸게 입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지상의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지료를 원인으로 경매를 신청하든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든 건물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가처분하고 경매를 진행하면 토지를 싸게 낙찰받고 건물도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토지와 건물 전체를 온전하게 리모델링해서 팔게 되면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특수물권을 공부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530까지 가는 거예요. 530페이지까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530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면, 또 이렇게 지상에 다세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이런 건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그 위에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이 땅만 나왔어요. 땅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바로 한 달 만에 이 지상에 1층, 2층, 3층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한 1억 5천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낙찰받은 게, 이 건물이 토지가 3억 5천5백인데 1억 9천 3백에 파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붙이고 이 각 구분 소유자에게 팔았던 거죠. 이건 다툼이 없이 바로 해결이 됐던 거예요. 이거 팔고 제가 약간의 수수료와 그리고 양복도 한 벌 강남역에서 맞춰가지고 좀 선물을 받은 적도 있죠. 어쨌든 이게 간단하게 해결돼. 이건 뭐 낙찰받고 뭐 한 달이니까 아파트 낙찰받는 것도 훨씬 빠르죠. 명도할 것도 없죠. 작은 거, 이렇게 작은 땅 지분이 나왔다, 다세주택이 나와 있는 땅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걸 낙찰받고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이외에 또 제가 이제 보면
한 동짜리 5주택 14세대가 있는 땅만 낙찰받아가지고 또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9강 같은 경우 집합 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일부 지분이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우리가 입찰할 때 지금 같은 방법으로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하면 높은 수익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